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요즘 날이 워낙 더워서 입맛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원기 회복을 도와줄 든든한 여름 한 끼 준비했습니다. 자,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출근 시간대 내 눈앞에 100kg가 넘는 쇳덩이가 떨어진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비슷한 일이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출근 시간대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을 텐데 100kg의 쇳덩이가 떨어졌다? 이거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제 아침 8시 45분쯤, 그러니까 상당히 출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대인데요. 광주광역시 남구 박림동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쇳덩이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당시는 도로가 2차선이었고 유치원 차량도 이제 정차 중이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갈고리 모양의 50cm 규모 이 쇳덩이가 바로 이 인근 도로에 떨어진 겁니다. 네. 얼마나 이 강력한 힘이었냐면요. 이 도로 한가운데가 5cm 정도 이 구덩이로 파일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쇳덩이 무게 무려 100kg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부 승용차는 바로 앞에 쇳덩이가 떨어지자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면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출근길에 날벼락이 따로 없는 건데 100kg에 달하는 쇳덩이의 정체는 뭡니까?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크레인에서 떨어진 쇳덩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인근 공사장에서 현장 인부들이 크레인에서 이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50m 높이에 달려있던 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이 쇳덩이가 바로 연결고리가 노후화돼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다친 사람이 있다고요? 예, 일단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던 시민이 한 4명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쇳덩이를 뭐 직접 맞은 건 아니어도 워낙에 강력하게 떨어졌다 보니까 파편에 맞은 시민이 다쳤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워낙 놀라운 상황이고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놀란 시민들이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전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공사 현장 안전 점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얼마 전 BTS의 멤버 슈가 씨가 음주를 한 채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적발이 됐는데요. 최근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도가 아닌 인도로 좀 질주를 하기도 했고요. 또 본인이 처음에 해명했던 동선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CCTV에 슈가의 동선이 찍혔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속 영상을 보면요. 일단 슈가 씨는 인근 작업실에서 본인의 집으로 출발을 해서 이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주행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용산구 자택 인근 보도를 순찰하던 중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처음에는 도와주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워낙 술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음주 측정을 실시하게 됐던 거고요. 음주 측정 결과가 사고 직후에는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고 만취 수준인 0.227%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슈가가 공개했던 사과문하고 CCTV 영상은 뭐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네, 일단 사과문을 통해서 밝혔던 그날의 동선을 보면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집으로 갔고 집 인근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속사에서 설명을 했던 그 차량 탑승했던 대상은 전동 킥보드라고 했는데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이런 설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선과 관련해서도 식사를 한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한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 식사 자리 이후에 작업실로 다시 가서 이 작업실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요. 슈가 씨를 소환 조사하기 위한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만 그냥 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네. 오토바이, 자전거, 퀵보드 이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내 정신이 온전할 때 핸들을 잡고 이 운전대를 잡고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직원들을 고발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유는 여성 환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술한 전후 사진을 요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장은 이 해당 직원들을 강요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대한의사협회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의사협회 주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서울 강남 소재 산부인과 한 병원장이거든요. 이 병원장에 따르면 일단 심평원에서 여성 외부 성식기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과 관련한 수술 전후 사진을 관련 자료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지도 않은 수술을 이 비용 청구를 한 걸로 의심을 해서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위를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환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사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심평원에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료법을 내가 위반해야 되는 위험을 무릅써야 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과도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한 상황입니다. 그 의사들 보니까 그 병원들 보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를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논란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설명 자료까지 심평원에서는 냈는데요. 일단 본인들은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 법령을 지켜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본인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병원 같은 경우에 2023년도 11월에 실제로 여성 외부 생식기 종양 적출술을 하지 않았는데 외음부 종양 수술이 아니었고 그 부분을 나중에 들여다봤더니 종양 수술이 아닌 농양 제거 수술이었다는 겁니다. 농양 제거 수술은 종양과는 다르게 이제 고름이 있었던 부위를 제거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유사한 수술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고 그리고 전후 사진만을 요청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열기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난 10일 서울 잠실 야구장의 야외 주차장에서 이 관람객인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던 시도가 발생해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복판에서 납치 시도가 있었다. 믿기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잠실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가 있었고요. 9시 30분쯤에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때는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야구 경기가 끝나기 전에 그 굉장한 혼잡이 우려되니까 먼저 나와서 일행들과 헤어진 뒤에 본인의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 정리를 위해서 뒷좌석 문을 열어놓은 채 허리를 숙이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뒤로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란 여성이 한 5초 정도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해당 남성 달아났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 인적도 드물고 이랬을 텐데 네네.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봤나요? 일단 고개를 숙이고 이제 차량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기습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범인 얼굴은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로등도 촘촘히 있지가 않아서 상당히 어두워서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 정도만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현재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 범인의 상황을 추적은 하고 있지만 검거 소식은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그러니까요. 이 신원 파악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요 동선 따라서 CCTV로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네. 잡긴 잡더라고요.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장마철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잠기고 농경지 피해 있고 그래서 피해 농가도 많고. 네. 근데 이 피해를 복구하려면 온전히 혼자 힘으로는 정말 힘들거든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텐데. 자연재해 매년 있습니다. 온전히 다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하는군요.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용인, 평택, 화성, 오산, 경기 남부에도 비구름이 강타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장마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새벽에 딱 장깨가 보이기는 하면 집에 물이 가득 차는데. 지게차로 다 옮기고 뭐 했는데 그 옮기는 순간에 물이 무릎 넘어서까지 차가지고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극한 호우로 여러 도시와 마을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는데요. 폭우로 전국의 농작물과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피해도 컸습니다. 이곳 역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순 없었는데요.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 지난해하고 올해 강풍으로 인한 그 온실 피해가 그 4개 읍면에 한 55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중에서 이제 최대 피해 지역은 생육면으로 29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피해 보상액이 한 35건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건에 한 9,50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급금으로 빨리 복구할 수 있었다는데요. 올해는 한 20건이 그 온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국민들께서 그 풍수의 지진 재해보험을 가입하신 덕에 그 보상금을 받으셔가지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풍수의 지진 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그 주택이나 온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상가, 공장 등이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정부가 이제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그 정책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뭐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그다음에 이제 해일, 뭐 대설, 지진, 해일 등 그 9개 유형이 그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강풍으로 인해서 그 온실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사례를 보면 이제 연간 자부담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고 그 총 한 3억 2,200만 원 정도의 그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온실이나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 등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폭우로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비 피해를 한번 크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저 뒷동까지 뒤거든요. 거기까지 저희가 먹고 자는 집까지 다 찼을 정도였습니다. 이 건물 지붕 쪽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최소 1억 넘게 들었어요. 그래도 17년보다는 크진 않았어요. 지난해에는 집중호우 대비를 했었음에도 침수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게 이제 18년도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혜택을 받았어요. 저희가 뭐 100% 다 뭐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감당이 되더라고요. 폭우가 휩쓸었지만 모두 제자리를 찾은 삶의 현장.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을 통해 빨리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작년에 그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저희가 들었어요. 어쨌든 지원이 돼서 복구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보험료에서 일부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나가진 않아요, 비용이. 자연재해 사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방과 대비가 중요한데요.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모두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국민들께서는 풍수해가 통상적인 용어가 비바람에 의한 보상만을 한다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지진재해가 포함된다는 것을 좀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법령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은 계층별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총 보험료의 55%를, 차상위 계층은 78%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까지 정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한 34,900원인데요. 일반 가입자는 15,800원, 차상위 계층은 4,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900원 정도의 1년 동안의 보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에는 7,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535만 원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재난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먼저 가입자는 전화나 팩스로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접수된 물건은 손해평가사를 통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고요. 보험사에서는 지급할 보험금에 결정이 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보험사가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건 어떨까요?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국민들이 진짜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은 미리미리 풍수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이런 좋은 혜택을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항상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죠.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14년 8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14년 8월 15일은 이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날입니다. 네,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 대륙을 반으로 가르는 초대형 운하죠. 80km 길이의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중앙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교역량의 6%를 담당하면서 세계 무역과 운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함께 운하의 양대 산맥인데 아니 근데 그 대륙을 가운데를 말이죠. 그거 어떻게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네, 파나마 운하는 16세기 초에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목을 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에서 대서양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까지 가는 것은 가능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서부 지역으로 가려면 남아메리카 맨 아래까지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라고 하는 드레이크 해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의 운하를 뚫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기술로는 이 운하를 뚫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파나마 지역은 그 지역의 환태평양 도산대의 일부로 산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에 운하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산을 뚫는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 대공사를 벌일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해서 생각만 하고 손은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이 공사를 도전을 한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바로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를 개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페르디낭드 레셉스라고 하는 사람이 1859년부터 10년 동안 공사를 해서 수에즈 운하를 개통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살려서 1880년부터 파나마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파나마의 운하를 뚫는 것은 사막이었던 수에즈 지역의 운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최대의 방해꾼이 나타나는데 네. 바로 모기였습니다. 운하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고 여기에서 모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말라리아가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프랑스의 파나마 운하 공사는 22,000명의 사망자를 남긴 채 9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와, 수에즈 운하를 성공시킨 프랑스도 이렇게 참담한 실패를 겪은 거잖아요. 아마 당분간 이거 도전하려는 나라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2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바닷길로 연결하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길이 연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바다가 둘로 나뉘게 돼서 서로 그 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902년에 프랑스로부터 운하 사업권을 4천만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 땅의 주인이던 콜롬비아의 억제 조약을 강요해요. 운하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16km 땅을 미국이 99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시불 1,000만 달러를 주고 운하 완공 후에 1년에 25만 달러씩 임대료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사실상 파나마를 돈 주고 사서 미국 땅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니까 그 땅 주인이었던 콜롬비아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네. 근데 또 미국이 그렇다고 포기를 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딜을 했을까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콜롬비아 안에 있는 파나마 분리주의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때는 파나마라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파나마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미국을 지지하도록 했고 여기에 미국 군함을 보냅니다. 콜롬비아군은 패배했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1903년 11월 6일 5일 만에 파나마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땅을 무기한 임대하기로 조약을 맺어요. 1904년 5월 공사를 시작을 해서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프랑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모기 퇴치. 모기죠? 모기 박멸. 네, 모기부터 박멸하고 그다음에 산을 뚫을 수 없자 산을 평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배를 산으로 올리자라는 역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차그리스 강에 둑을 쌓아서 호수로 만들고 양쪽에 3단 간문을 설치해요. 선박이 여러 개의 간문실을 통해서 차오르는 물로 해발 26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다시 여러 개의 간문실을 거쳐서 해수면까지 내려가는 계단식 운하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10년간 공사 끝에 미국은 1914년 8월 15일 드디어 파나마 운하를 개통하는 데 성공합니다. 운하를 통해서 미 해군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고 이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게다가 운하에서 나온 수익도 모두 미국 몫이 됩니다. 야, 운하가 필요하다고 그냥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파나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온 거고 근데 미국이 다 했다고 쳐도 파나마라는 나라 땅이잖아요, 여기가. 그 돌려받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찾아오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네, 파나마는 힘이 없으니까 요구를 못 하는데 국제 여론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된 미국이 1979년 운하만 남기고 대부분 지역을 파나마에 반환을 했고 그로부터 20년 후 1999년에 공식적으로 파나마 운하도 파나마에 반환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연간 수입은 2조 원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칠레입니다. 한국도 파나마 운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5손가락 안에 지금 들고 있는 거죠. 파나마는 1994년에 군대도 없앴어요. 어떤 나라가 파나마를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가진 세계무역의 주요축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8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69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최영덕 장군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6.25 전쟁 영웅이었던 최영덕 장군은 공군 창설 주역 7인 중 한 명이고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대한민국 공군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나라가 공군을 위해서 삶을 바친 최용덕 장군,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네, 최용덕 장군은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910년에 국권이 상실되자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실력을 키워서 주권을 회복하자는 결심으로 중국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군인이 됩니다. 190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경에서 대한독립청년단 단원을 모집하는 등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해서 일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무장 독립투쟁 단체죠. 의열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1923년에는 김상옥 의사의 조선 총독부 폭파를 위한 폭탄 확보와 조선 반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군요. 그럼 언제 공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네, 독립운동을 막 하고 있던 시기에 최용덕 장군이 전투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1920년에 전투기 조종사 서왈보 장군, 이분도 한국인 독립운동가인데요. 이분의 추천으로 중국 항공학교에 입교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로 의열단원으로 중국군 장교로 임시정부 광복군 신분으로 20년 넘게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중국 공군 대령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소장으로 활약하던 시절엔 월급의 3분의 2를 광복군에 헌납하면서 청빈하게 살았다고 하고요. 이때 그가 남긴 나의 운동 목표라고 하는 글에서는 당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청년도 군복을 입도록 해야겠다. 우리 손으로 설계 제작한 항공기가 우리 하늘에서 날아야겠다. 라는 글을 남겨서 공군 창설과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도 공군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애국심이 참 잘 보이는데요. 그럼 해방 후의 행보는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해방 후에는 귀국을 해서 당시 항공 경력자를 모은 단체인 항공건설협회 회장을 지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군정에 항공부대 창설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미군정이 항공부대 창설 조건으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2등병 신분으로 입교해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국내 항공계 인사들이 과거 일본군 항공대나 중국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였죠. 중국 공군 대령 출신이었던 최용덕 장군은 그때 50세였어요. 후배 간부들은 치욕이라고 분노하고 거절하자고 했는데 최 장군은 우리가 미군정 당국의 제의를 수락해서 항공부대가 창설만 된다면 2등병이면 어떠냐라면서 후배들을 설득했고 결국 훈련병으로 입교해서 교육받고 1948년 소위로 임관합니다. 이때 같이 임관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 교육을 마친 최영덕, 이영무, 장덕창, 박범집, 김정렬, 이근석, 김용환 7사람을 공군에선 공군 창설 7인의 간부라고 부릅니다. 야, 이 부분이 대단하네요. 공군 창설을 위해서 50대 나이에 자존심 다 버리고 이등병으로 완전히 내려놨네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로 임관하고 야, 정말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는군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날인 1948년 8월 16일 최용덕 장군은 국방부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국군조직법 부칙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향후 공군 창설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1년 뒤인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드디어 창설됩니다. 최영덕 장군은 6.25 전쟁 때 공군 사관학교장을 맡아서 50대 노장 나이에도 김포기지 방어를 맡았고 전쟁 중이던 1952년 2대
공군 참모총장에 취임해서 휴전이 될 때까지 공군의 항공작전을 총괄했습니다. 또 최영덕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을 노래 공군가를 직접 작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항공창을 설립해서 1953년 한국 최초의 경비행기 부하로가 제작되도록 했습니다. 이야, 정말 공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분입니다. 또 평소에도 무척 청렴하고 또 후배들을 그렇게 잘 챙기셨다고요. 네, 최영덕 장군은 현역에 있을 때 월급의 대부분을 후배들을 위해서 썼어요. 정작 본인은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68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후배들이 성금 100만 원을 모아서 서울 공군회관 인근에 20평짜리 양옥집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하들을 챙겼던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이 손녀에게 우유를 사주고 남은 거스름돈 240원이 다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공군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온 장군은 내가 죽거든 수의 대신 공군복을 입혀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1969년 8월 15일 광복절에 타계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지금처럼 성장하기까지는 최영덕 장군이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야, 이런 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최용덕 장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76년 8월 1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76년 8월 18일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사건은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유엔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국군을 포함한 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루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예, 도끼 만행 사건. 저 때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온 국민이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1976년 당시 판문점에는 휴전선이 따로 없었고 공동경비구역에서 남한과 북한 군사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이 담배 나눠 피고 호영호재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유엔군과 북한군의 기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뭐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유엔군 제3초소가 북한군 3개 초소에 포위당한 지점에 있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유엔군 제5초소에 올라가서 제3초소를 지켜봐야 됐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미루나무가 폭풍 성장을 해버려서 이 제3초소가 보이질 않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유엔군이 저 미루나무를 베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976년 8월 6일 유엔군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미루나무 벌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이 넘어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건 북조선 나무다라고 못하게 했어요. 보니파스 대위가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네, 북한군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러면 이 미루나무가 북한의 소유가 맞았습니까? 미루나무는 군사분계선 안에 있었고 엄밀하게는 휴전선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것이라고 한 것은 억지 주장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12일이 지난 다음에 1976년 8월 18일 유엔군이 그럼 나무를 자르지는 말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가지치기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파스 대위와 유엔군 국군을 포함한 총 11명의 병사가 작업에 나섰는데요. 처음엔 북한 측에서도 가지치기라고 설명하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수긍을 했고 네. 오히려 가지치기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줄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0분쯤 지났을까 북한 지프차 한 대가 15명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린 사람은 북한의 박철중이 군 앞바닥에 쇠징을 꽂고 다닐 정도로 난폭했고 별명이 미친 개였다고 해요. 박철중이가 보니파스 대위에게 나무 자르는 거 멈추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 중단을 경고했고 보니파스 대위가 북한 말을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자 20명의 북한군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박철중이가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소대, 30명이면 일개 소대 정도를 이끌고 와서 위협적으로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거네요. 네, 박철중이가 이 시계를 딱 풀러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야 죽여라고 신호를 보내자 북한군들이 둔기와 우리군이 사용하던 도끼를 이용해서
유엔군과 우리 군인을 급습했습니다. 북한군 5명이 보니파스 대위에게 달려들었고 보니파스 대위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마크베로 중위도 구타를 당해서 당신은 살아있었는데 이송 중 사망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보니파스 대위가 한국 근무 기간이 딱 3일 남아있던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임무가 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이었는데 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 3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멀쩡한 대낮에 미군을 도발한다? 사실 이거 득될 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자기들이 남한과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군사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시는 미군이었고 미군만 없으면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군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높았죠. 또 당시는 김정일이 이복 동생 김평일과 후계자 경쟁전을 한참 벌이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미루나무 가지치기 소식을 듣고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이용해서 군 권력을 더욱 강하게 장악할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이 살인으로 번지고 사건이 커지니까 중국과 소련까지도 비난하고 나섰고 북한의 등을 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유례가 없이 미국의 장교 2명이 지금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죠? 미국이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노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미국과 한국은 발칵 뒤집혀요. 주한미군 사령관 리처드 스트루엘이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6.25 전쟁 후 처음으로 전투 준비 태세 데프콘 3가 발동됩니다. 미 해병 1,800명과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 폭격기들이 한국으로 향해 옵니다. 그리고 시행한 작전이 바로 폴 버니언 작전. 이 폴 버니언이 미국 전설에 나오는 거인 나무꾼 이름이죠. 이렇게 작전 이름을 붙이는데 뭐냐면 문제가 된 미루나무를 제거하되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절단 중에 북한이 교전 의지를 보일 경우 JSA를 넘어 북한을 타격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쟁 불사예요. 네, 이게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거죠. 하지만 북한은 미루나무 절단 자체를 지켜보기만 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시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거죠. 이후 김일성은 유엔에 이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유감스럽다.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유감 성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작전을 종결시켰습니다. 야, 진짜 한반도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뭐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판문점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면서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경비구역에 높이 5cm 턱의 군사분계선이 생겼고 남과 북의 분할 경비로 경비 체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자, 미루나무 한 그룹 때문에 전쟁 위기까지 갔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한반도의 냉혹한 분단 현실과 우발적인 사고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8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3년 8월 14일은 수지김 사건, 유족에게 국가가 4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수지김 사건은 1987년에 남편 유 씨가 수지김을 살해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내가 간첩이었다는 거짓 이야기를 꾸며낸 사건인데요. 간첩 누명을 쓰고 사망한 수지김, 본명 김옥분 씨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80년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지김 사건. 저는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네, 북한의 간첩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던 수지김과 그 가족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건은 1987년 1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윤 씨와 수지킴은 홍콩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윤 씨가 수지킴을 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부부싸움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윤 씨가 이를 키우면서 전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침대 밑에 시신을 숨겨놓고 윤 씨가 월북할 결심을 하고 북한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관에서 볼 때에도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이런 살인자를
선전용으로도 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윤 씨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또 망명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살인죄로 감옥에 꼼짝없이 가게 되니까 윤 씨가 급하게 시나리오 하나를 짜는데요. 아내 수직임을 북한 간첩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윤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다 탈출했어요. 제 아내가 바로 북한 간첩입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현장 조사 조금만 해보면 바로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나요? 네, 살해 현장에선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제3자 지문도 없고 바깥에서 누가 들어와서 수직임을 살해했다고 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직임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하는 증거도 전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잖아요. 네. 당시 안기부는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윤 씨의 시나리오를 적극 이용하기로 합니다. 살인과 자진 월북 시도 사건을 납북 사건으로 조작을 한 거죠. 당시 언론계에서는 수직임 간첩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수직임 김옥분 씨는 미인계를 사용한 희대의 여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윤 씨는 안기부 해외 공작원으로부터 입국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야 서울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반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은 정말 수직임이 간첩이었나 봐.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근데 억울하게 간첩으로 불린 이 수집이 김옥분 씨. 유가족분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여기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60이 넘은 김옥분 씨 어머니는 헌병에게 연행되던 중에 구타당하고 실형에 걸렸고 10년 만에 사망했어요. 언니 한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객사를 했고 그 언니의 남편도 술로 세월을 보내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빠 역시 윤 씨를 형사고발한 후 4개월 만에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여동생이 여럿 있었는데 전부 시댁에서 쫓겨나서 이혼당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들을 뺏겼는데 그 아들도 절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야, 진짜 교수님 지금 얘기대로 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이 사람은 처벌도 안 받고 남한에서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살해범 윤 씨는 안기부 보호화에 입국해서 남한에 정착을 합니다. 지문인식 기업을 인수해서 벤처 사업가로 성공을 했고요. 전직 국회의원 등 정계 언론계 인사들에게 로비까지 하면서 남한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과하게 이목을 끌자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관련 보도와 해당 내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송출되면서 윤 씨와 안기부의 공작이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주간동화라고 하는 그 당시 동아일보의 매체였어요. 감옥에 있을 줄 알았던 윤 씨의 떵떵거리는 모습을 본 윤 씨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을 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50일 앞두고 간신히 윤 씨를 기소해서 윤 씨의 살인과 국가기관의 개입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행이네. 잘 됐다. 진짜 아니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 죄가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2002년 재판에서 죄질이 너무 나쁜 데다 반성도 안 하고 있으니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살인죄 12년에 기타 범죄를 가중해서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국가가 유족들에게 4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직임이 16년 만에 누명을 벗은 거죠. 하지만 안기부장 장세동과 관련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시신감정을 맡았던 법의학자에게 감옥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감옥 안에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해요. 2017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유족들은 홍콩에서 무연고자 시신으로 묻힌 김옥분 씨 묘지에 흙을 고향으로 가져와서 어머니 묘지에 뿌리면서 겨우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온 국민을 기만한 황당한 자작극이죠. 수직임 사건 16년 만에 억울함은 풀렸지만 유족들에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그래서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런 사기꾼과 국가가 합작을 하다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네. 역사 속의 살인자. 오점입니다. 자,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가 말복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더웠잖아요. 네. 복다림 좀 하셨습니까? 말복인지 깜빡했어요. 그러셨어요? 나 먹었어. 이렇게 너무 더운 날에는요, 정말 늦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원기 회복하는 한 끼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든든하게 나는 여름 한 끼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순대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 좋죠. 신당동 신림동 순대골목 가면 네, 백순대 볶음 백순대. 있잖아요. 네. 철판 순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기 회복을 위해서는 고기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이용한 들깨 백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고기 맛있겠다. 네. 네. 굉장히 고소한 들깨 때문에 아주 감칠맛도 폭발하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의 그 야들야들한 식감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도 확 날릴 수 있는 입맛을 살려주는 한 끼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제가 어묵 나물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슨 어묵 갖고 나물을 해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 어묵 나물은요. 볶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요새 불 앞에 있으면 조금 힘드시잖아요. 네. 불 없이 하는 요리라 주부님들이 아주 뚝딱 만들어서 오늘 점심에 이 두 가지 요리 차리시면 정말 식구들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참 더울 때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들깨 백불고기하고 어묵나물, 생각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오늘 잘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일단 돼지고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을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얄푼얄푼하게 썰은 불고기감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요거거든요. 이렇게 불고기감이에요. 네. 요거를 맛있겠다. 그대로 다 제가 썰을 거예요. 지금부터. 네.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원래 앞다리살이 맛있거든요. 네. 앞다리살이 족발집 굉장히 가도 맛있어요. 맞아요. 족발집 가도. 맞아요. 적당하게 지방하고 이게 살하고 같이 돼 있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앞다리살은 네. 가격도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죠. 일반적으로 삼겹살보다는 앞다리살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뭐 제일 저렴한 거는 사실 뒷다리살이긴 그렇죠. 한데 네. 뒷다리살은 사실 지방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먹었을 때 조금 퍽퍽하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영양분은 뒷다리살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근데 앞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과 살집이 골고루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근육과 힘줄이 있기 때문에 씹었을 때 씹는 질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네, 저희가 또 맛은 포기를 못해요. 네, 영양은 뒷다리살이 더 많아도 맞아요. 맛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밑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 밑간을 하냐면 우리가 고기 볶음을 했을 때 다른 채소하고 양념이 다 스며들었지만 요 고기는 살짝 양념이 덜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씹다 보면 조금 싱거운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제가 밑간을 할 재료예요. 간장, 마늘, 생강청, 요거 소금 있고 그다음에 들기름까지 있어요. 예인 씨, 네. 뭐부터 넣을까요? 그 순서대로 아닐까요, 선생님? 간장부터 아니에요?
좌에서 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똑똑해요. 이건 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놨으니까 당연히 이제 밑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밑간을 할 때 대부분 보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하지 뭐 듣기 좋게 들기무르타 하잖아요. 그럼 이게 들기름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간이 스며들기가 조금 않구나.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간장,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생강청을 조금 넣고요. 그러면 단맛을 조금 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소금을. 그리고 이걸 조물조물 묻혀요. 다 기름이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다 묻혀진 후에 이제 들기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참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들기름을 넣을 수도 있지만 밑간에는 들기름을 넣는 게 훨씬 더 고기의 맛을 살려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들기름을 넣고 마지막 버무릴 거예요. 오늘 설탕은 안 들어가네요. 네, 생강청이 약간의 단맛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해요. 그래서 연육작용이 아주 충분하게 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니면 매실청 있으면 그거 넣어도 되나요, 선생님? 네, 매실청 넣으셔도 되는데 매실청을 넣게 되면 생강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갖은 채소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 백순대를 볶을 때 가장 맛있는 채소가 바로 양배추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이제 적당하게 썰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를 이렇게 굵게 1cm 폭으로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준비한 것만큼 이렇게 좀 썰어 주세요. 이렇게 양파. 네. 그다음에 당근도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다 이제 깻잎을 넣을 건데 깻잎은 마지막에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맨 마지막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대파까지 이렇게 썰고 그다음에 빨간 고추,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넣었을 때 색감도 좋고 맛이 들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랬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제목에 들깨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들깨를 넣었으면 들깨로 양념장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요게 다시마 우린물이고요. 요 들깨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통들깨인가? 아니에요. 뭐예요? 요거는요, 거피를 안 한 들깨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안 깠단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껍질을 깐 들깨가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순댓국 먹을 때 요 들깨가루 요거 많이 넣잖아요. 네네. 근데 볶음을 할 때는 요 두 가지를 섞어줘야지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했고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야 될 게 뭐냐? 바로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다시마 우린물을 먼저 넣고요. 요거는 찬물에다가 사방 한 5cm짜리 다시마 넣고 우려내면 돼요. 네. 여기에다가 들깨가루, 그다음에 거피 안 된 들깨가루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래야 궁합이 맞아서 굉장히 맛있어요. 자, 요거까지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이제는 볶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졌죠. 네네. 요거 집에서 잡수시잖아요. 정말 들깨의 고소함 때문에 돼지고기의 맛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자, 이렇게 달궈놨어요. 제가 일부러. 팬을 뜨겁게 달궈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을 거예요. 밑간을 한 네. 고기입니다. 와, 소리. 어머나, 바로 요 소리가 나요. 이거죠. 네, 요 소리가 나야 돼요. 요 소리가 나요. 근데 요거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바로 볶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앞다리살에는 지방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방분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넣고 바로 볶아줘요. 향이 벌써 그리고 나요. 여기에다가 양파를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당근도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양배추도 넣어주세요. 양배추도 또 단맛이 살짝 나오죠. 네. 이 양배추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 양배추에서 나오는 천연의 단맛이 고기 연육을 훨씬 더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와줘요.
넣어주세요. 많이 볶아요.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금방 익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제가 고기에다가 다 밑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훨씬 더 맛있죠. 더 볶아주세요. 만약에 집에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철판이 있으면 거기에다 하시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죠. 아, 저거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게 길게 느껴지죠? 또 전기 철판에서 상에 올려놓고 같이 가족들하고 TV 보면서 구워 먹으면 참 좋더라고요. 아우,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고기가 반 정도 익혀지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념을 하면서 이 양배추가 약간 숨이 죽고 그다음에 숨이 죽어야 간이 맞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양배추가 좀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죠. 네.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숨이 딱 죽어버려요. 자, 이제 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간장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맛술이에요. 맛술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잡내를 잡아주고. 그리고 볶아요. 왜냐하면 아까 고기에다가 충분하게 밑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간을 세게 안 해요. 선생님, 그 불 조절은 중간에 한번 하신 지금 거예요? 센 불로 했어요. 아, 계속 센 불로? 네, 계속 센 불로. 네. 양념 들어가면 살짝, 예. 계속 센 불로 해서 이렇게 익혀주세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이게 고기 익히는 게요. 양배추 익히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지금 사실 양배추가 약간 억세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조금 사그러들어야 우리가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단맛도 좀 배어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수분감도 좀 생기고요. 그렇죠. 아, 전 양배추가 있어야 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양배추가 있어야 양이 많아져요. 소화도 잘 돼요. 네.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주 가는 닭갈비집 양배추가 거의 90% 되게 양이 많아졌어. 닭갈비집이 양배추 많아. 자, 이렇게 이제 양배추가 살짝 숨이 죽었으면 여기에다 넣어야 될 게 있죠. 바로 대파. 대파 넣어주시고요. 향이 더 좋죠. 그다음에 붉은 고추하고 좋습니다. 청양고추도 여기에 넣어주세요. 다진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게 바로 물엿인데요. 물엿. 물엿을 마지막에 약간 넣어줘야 이게 윤기가 나면서 훨씬 더 맛이 있어요. 네. 윤기도 나고 단맛도 또 살짝 덜하겠네요. 그렇죠. 같이 또 볶아주세요. 와, 저거 한번 하면 그 식구들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 좋아하죠. 둘러 앉아서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간단하네. 와이프한테 해줘야겠다.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거를 다 익히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좀 익혀놨어요. 익히면서 이렇게 요게 지금 다 익힌 상태거든요. 네. 자, 다 익혔죠. 그럼 여기에다가 안 들어간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깻잎. 어머나. 깻잎을 넣어주시고요. 여름에는 깻잎 향이 더 살더라고요. 그렇죠. 저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기 참기름이거든요. 네. 참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세요. 자, 야. 이제 요게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들깨즙 만들어놨잖아요. 들깨즙. 맞아, 이거 들어가야죠.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메인이 뿌려주세요. 안 요렇게. 요게 메인이에요. 백. 여기가 이제 백이 되는 이렇게 거예요. 백.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세게 세게 하고 다시. 나서 볶으세요. 확 한번 볶아주는군요. 그렇죠. 확 달궈줘야 돼요. 그래야 이 들깨즙 향이 고기에 싹 배이고 그다음에 맛에 배이고 국물에 배이고 채소에 배여서 너무 맛있어요. 못 참겠어요. 빨리 좀 쓰요. 아까 제가 다시마 우린물에 했을 때 다시마 우린물이 조금 많나 했잖아요. 네.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약간 좀 뻑뻑해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게 이렇게 볶아집니다. 국물 지금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 됐어요. 어머나. 다 됐으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요. 또 있어요. 소금 어머. 얼마 정도요? 3분의 1 작은 술만 넣으면 간이 딱 맞습니다. 이건 정말 정확한 레시피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다 됐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네. 이게 끝이에요. 아. 자, 그랬으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어머나 행복하다. 진짜 그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요거 지금. 이쪽으로 잠깐만 네. 뜨거워요. 어머. 주워주시고요. 이거 잠깐만 들고 계세요. 네. 잘 받쳐요. 네. 받치세요. 이렇게. 아. 맛있겠다. 이렇게 또 네. 또. 이렇게. 다시요. 네. 또. 자, 이렇게 해서 좀 양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드려야죠. 아, 고기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서 3개를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들깨 향이 들깨 샥 향이 나고. 너무 좋아요. 어머나. 깻잎과 들깨 향. 향부터 다 끝났어. 맛을 봐야죠. 이거는 바로 또 육즙부터가 벌써 느낌이 나는데요. 와. 씹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양념 향이 쫙 고기에서 나오면서 이 들깨하고 깻잎 향이 보양식을 먹는 듯한 느낌. 그렇죠. 보양식. 딱 그 맛이에요. 오리불고기 느낌 나고. 제대로 된 보양식을 딱 먹는 느낌. 와, 너무 맛있는데요? 자, 들깨하고 깻잎이랑 잘 그러면 어울린다. 그러면 그거 드실 동안 제가 불이 없어도 만들어지는 어묵 나물을 좀 준비를 할게요. 일단 어묵을 좀 준비하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를 바꾸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바꾸냐? 저는 요거를 채 썰어서 체에 넣고 뜨거운 물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뜨거운 물을 먼저 부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놓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그러면 어묵 기름이 좀 없어지겠죠. 네. 이렇게. 아마 어머님들은 이 방법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냄비 꺼내는 것보다. 자,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이제 충분하게 기름이 빠졌다 생각이 드시니까 이걸 건져요. 이렇게. 건져요. 건지고 나서 찬물에 풍덩. 찬물에 풍덩. 이렇게. 탱글탱글해지게. 네, 탱글탱글해지게. 여기서 찬물에서 건져요. 완전히. 그래서 수분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수분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어묵 뭐 조림도 많이 먹어보고 네. 볶음도 먹어봤는데 나물이라고 하셔서 저는 진짜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물은 어떻게 해요? 무치잖아요. 무치죠. 네. 요거 무치는 조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새롭죠. 자, 그랬으면 요거를 제가 이제 무쳐 볼 건데 어떻게 무치느냐? 이렇게 놓고 볼에다가 담아서 이제 무칠 거예요. 자, 네. 그랬으면 요걸 한번 잘라 볼게요. 어머님들 이거 다 하셔도 괜찮아요. 4개 다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접어요. 접어서. 접어서 되도록이면 얇게 채를 썰어. 얇게. 저는 어묵은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채 썰어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채 썰어서 요거를 무쳐서 잡수시면 요게 또 새로운 맛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물에다가 데쳤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일단 어묵이 냉온탕을 한번 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썰 때 힘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식감이 굉장히 지금 쫄깃해졌죠. 그렇죠. 쫄깃 탱탱한 게 좀 느껴져요. 네, 맞아요. 고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맛있게. 이 어묵을 써실 때는요. 네. 저처럼 이렇게 짧은 칼 하지 마시고 긴 칼 긴 준비하시면 칼로.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지금 긴 칼을 고기 썰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로 써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빨리 먹어보고 싶다. 자, 이렇게 쓰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우리 무치는 볼에다가 담아요. 네. 이렇게 담고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무쳐주면 되겠죠. 네. 그랬으면 어떻게 무치냐 하면 가진 양념만 다 넣으면 돼요. 일단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빨간 양념. 네. 그다음에 간장. 네. 그다음에 다진 파. 나물 넣는 거 다 하시면 돼요. 다진 마늘.
그리고 요거 살짝 물엿이거든요. 근데 아유 나는 그냥 고유의 어묵의 단맛을 그냥 먹을래 하시는 분은 요거 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새 워낙 단맛들을 다 좋아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조금 하고요. 맛있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물조물 묻혀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났어요. 야, 그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묻혀서 여기에다가 저것만 넣으시면 돼요. 바로 요거 깻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깻가루만 이렇게 야.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요게 제가 나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이 무침나물이 엄청 맛있어요. 야, 근데 벌써 앞에 와 있어 지금. 네, 제가 여러분 식탁에 네네. 먼저 갖다 드렸거든요.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와, 진짜 더울 때 네, 요거 하나만 먹어도 입맛부터 그쵸. 싹 돌고 밥이랑 요거 딱 2개만 넣고 드시면 돼요. 야, 어젯밤에 어묵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집에 어묵이 없더라고. 아, 이거 이렇게 잡수시면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뜨거운 밥에다가 찬물 말아서 많이 잡수시잖아요. 맞아요. 덥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묵나물 한 젓가락씩 올려서 잡수시면 요게 또 아주 금상첨화인데요. 저는 접시에 놓은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쪽파 조금 올려서 이렇게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날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어묵 국물 생각나잖아요. 그쵸? 여름에는 더워서 네. 잘 못 먹으니까 맞아요. 어묵 나물 해서 이거 드시면 좋다.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묵의 식감이 지금 탱글탱글한 게 맛있어요. 네, 이렇게 너무 한번 맛있죠. 기름 어묵 제거하고 국수. 여름에 이거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는요? 다음 주에는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정말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요, 제가 물회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박수가 데친 절로 오징어 나옵니다. 물회로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와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폭염의 끝이 안 보입니다. 보통 예년 이맘때면 더위가 한풀 꺾이곤 하는데요. 이번 폭염은 처서가 있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동풍이 불며 서쪽 지역이 더 뜨겁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예상되고요. 청주와 전주는 35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60mm 사이가 되겠고요. 특히 호남에서는 시간당 30mm씩 세차게 올 수 있겠습니다. 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양은 모레까지 최대 100mm 이상인데요. 꽤 많은 양이 예측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폭염 시에는 뉴스나 재난 문자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고요. 가장 더운 2시에서 5시에는 가급적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또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의 노출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채널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2024 웰리스 페어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웰리스 관련 정책과 산업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는 서울광장의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함께 2024 웰리스 페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웰리스 페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웰리스 산업의 미래와 건강한 시민의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웰리스 산업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웰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관광 산업에 있어서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2024 웰리스 페어 행사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말복인 것도 몰랐는데 네. 오늘은 광복절이니까. 그러니까요. 광복절의 기쁨과 함께 말복에 못 먹었던 걸 좀.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그 레시피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한번 해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광복절 그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